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봄 아침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상태 양호합니다. 1년 365일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류현진이 9이닝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어버이날이었는데 공교롭게 류현진 어머니의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류현진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했던 손흥민이 출전한 토트넘 3대2로 극적으로 역전승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잠시 후 그 결정적인 골 장면도 준비해봤습니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분명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미사일이라 못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식량을 준다라고 오판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대북 식량 지원 논의.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는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 정작 백악관 브리핑에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을 대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북한에게 쌀 보내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미국은 핵 개발 전용을 우려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도발을 해도 대한민국이 보상을 해준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지적. 오늘 이 뉴스 상당히 뜨겁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쌀을 10만 톤 이상 북한에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톤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 정말 북한 인민들에게 가는 건 맞느냐? 군사들에게 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뜨겁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뜨거운 소리를 했습니다. 따끔한 소리입니다. 기울어진 안보라인이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북합밖에 없다. 원래 작전을 짤 때도 야 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좀 달랠게. 나는 북합, 너는 배드캅. 이런 역할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 북합밖에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리스크 진단. 하노이 회담 직전에 노딜 징후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간과했다. 희망적 사고에 눈과 귀가 가려진 청와대다. 송영무 같은 매파 없이 군과 국정원 모두 비둘기들밖에 없다. 한국일보가 오늘 아주 날카롭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버스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업 압도적 찬성. 버스 대란 온다. 이 사진에서처럼 자동차 노조 그리고 버스 회사 전국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됐는데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전국 곳곳 15일부터 버스들이 시동을 끄는, 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버스 기사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보전을 요구하다 해달라. 오히려 주 52시간 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받는 임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파업,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5일부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투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9이닝을 내가 혼자서 다 던지고 승리를 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완봉승. 근데 완봉승을 거둔 날이 류현진 엄마의 생신날이었다. 류현진은 효자까지 됐습니다. 류현진의 효도. 6년 만에 두 번째 완봉승이에요. 공 93개로 100개도 안 넘었습니다. 강적 애틀랜타를 잠재웠습니다. 오늘이 엄마 생신이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실력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효자이기까지 합니다. 류현진은 다 가졌다. 다음 신문.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반전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배출, 당선. 민주당이 친문 주류의 견제구를 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과 이인영, 이인영과 김태년 이 두 분이 결선 투표까지 벌였습니다. 27표 차이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총선 때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라면 친문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 걱정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전대협 초대 의장, 소위 86그룹입니다. 개파 화합을 내세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고용부가 KBS 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과 미래위, 근로기준법 위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임 KBS 사장이 전 정부의 보도 담당자, 국장, 부장, 기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KBS의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었는데 고용부는 이 적폐청산 기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의견을 결론 지으며 KBS 사장을 검찰에 넘긴 겁니다. 직원 과반수 동의 규정을 어겼다. 고용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영방송인 KBS 사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똑순이 노영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캐리커처 아닙니다. 시그니처 김배영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플랜 B.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생신 선물 유현진. 그리고 세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인데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동부지검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의 국면을 가져가고 싶은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로 응수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상당히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여기서 청와대가, 정부가 꺼내든 돌파구는 북한에게 식량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통일부의 입장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이게 논란인데요. 북한 식량 지원을 이 타이밍에 공식 추진하고 나선 정부, 통일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걱정이 된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식량을 보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대북 저자세가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북한에게도 노할 수 있는 상대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른바 강한 매파 인사를 찾기 힘들어졌다. 너도 나도 다 비둘기다. 그리고요. 송영무 전 장관이 했던 정권 내 배드캅이 없는 것은 문제다라는 이야기들,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배영 박사님. 네. 언제든지 북한에게 인도적 목적으로 식량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왜 하필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냐라는 궁금증이, 네. 걱정이,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건 당초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 이후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경색 국면에 빠져들었고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카드를 끄집어냈다는 건 북한이 이같이 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인도적 지원 다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인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인도적 지원 카드를 가지고 사실 협상을 했었어야지 그때 이 대북 제재에 분명한 위반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문제를 성급하게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춘 측면이 있는데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인도적 지원 한 5천 톤 정도로 제한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주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이 북한에다가 인도적 지원에 식량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게 되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인지 정말로 인권의 차원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생각하는 것인지가 곧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10만 톤 이상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쌀을 북한에게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쌀을 보낼 것인가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국도 동의를 했다라고 그 근거를 밝혔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브리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브리핑을 보니까 청와대의 이 말과 달리 식량 지원이라는 말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거죠. 백악관의 브리핑에 한 줄도 걸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악관은 좀 별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FFVD 완벽한 비핵화 달성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백악관은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라 샌더스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악관 대변인인데 공식 브리핑 끝나고 뒤에 기자들과 미국 기자들이죠.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자 한국이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한국이 식량을 지원하겠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청와대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희정 장관. 네. 사실 이런 대북 지원 같은 걸 재개하느냐 이럴 때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느냐.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맹국들이나 또는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유엔 가입국들이 그런 거를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고 있느냐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강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얘기에서 사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제가 대변인 할 때도 브리핑 어떻게 할 건지 브리핑 내용을 양국 간에 서로 조율을 해서 했어요. 예. 왜냐하면 각자 나라에서 시차도 차이가 있고 발표 내용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도 맞추고 내용이나 쓰는 단어도 맞춰서 조율을 하는데 그게 전문 용어로 이제 결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발표를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호 발표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한쪽 나라 브리핑만 듣는 게 아니다 보니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비핵화에 방점을 둔 얘기보다는 사실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재개하기로 했다를 굉장히 주요 의제인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주요 의제라면 비핵화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공식 브리핑에는 같이 언급이 되는 게 맞았거든요. 예. 근데 아예 빠졌잖아요. 아예 빠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개입 안 하겠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벌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이 받아들이는 감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계속 이 북한에서 있었던 이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또는 다른 발사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사일로 규정되는 순간 대북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좀 연계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량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미사일이나 핵무기와 관련된 거는 연계해서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사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부터 벌써 이 식량 지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네. 어린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잘했을 때는 사탕을 주고 못했을 때는 육아 전문가가 사탕을 주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애들 버릇 나빠질까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버릇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버릇도 잘못 들였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새로운 관계를 또 형성해가고 있는데 미사일 쏜 지 4일 만에 냅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더 강한 도발을 하게 될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북한에게 돈을 줬더라면 미사일을 안 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은 지난 2017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 모자 보건 역량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유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더라면 북한이 지강도이긴 하지만 무력 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서른 의원의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돈 안 줬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한 거는 우리 정부가 돈을 안 줬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정말로 지금 이 타이밍은 북한이 보릿고개가 5월, 6월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점은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는 것은 준다 하더라도 국방부의 스탠스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끈하게 국방부가 이 부분은 안 된다.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미사일이다, 핵탄두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어쨌든 전략 무기든 전술 무기든 간에 도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을 응징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방금도 우리가 시초에 나왔습니다마는 국갑, 배드캅 있듯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대응하겠다. 전면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하고 통일부는 그야말로 전체 북한 인민들이 다 말하자면 아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뤘지만 국간을 다 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군수 물자도 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것도 수준도 조절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퍼주기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정도의 아사를 막을 정도의 수준을 정해주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돈도 줘야 되고 식량도 줘야 된다. 미사일을 쏴도 라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된 건데 인도적 지원, 박소영 기자. 네. 결국 북한의 인권을 정부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탈북한 9살 딸,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있고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북한의 국경을 넘었는데 중국에게 붙잡혀서 북한으로 지금 북송될 위기에 처해서 제발 이 딸을 살려달라는 엄마의 절규를 들었는데 지금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김정은의 체제 안에서 순응하는 북한 인권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을 지원하고 김정은 체제에 반대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 봐 좀 우려돼요. 네, 어쨌든 저는 뭐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가장 큰 명분은 인권이죠. 인도적 지원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도 100만 톤이 넘는 식량이 부족하다. 거의 130만 톤이 넘게 지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당장은 인도적 이제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지금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의 인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담보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제 정부가 그런데 지금 이 탈북자, 특히 9살 소녀를 포함해서 이 중국 측에 잡혀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이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이 바로 그제 이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 우리가 이들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냐 그리고 어디 있느냐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잡혀 있는 건지 잡혀 있다면 어디 있는 건지 잡혀 있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더 이상 진전된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엄마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가장 앞세운다면 탈북자의 인권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탈북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입을 닫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인권이 기준에 과연 진짜 인권인지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인지 이게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뭐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만약에 중국과 북한의 그런 입장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가 곤란하다면 뭐 민간단체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알아보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소재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역시 뭐 들어보면 발사체 문제에 대해서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제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는 성명도 냈거든요. 예. 이렇게 조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9살 딸 북한으로 북송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울부짖는 9살 딸 엄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중국 대사관님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헤어진 지도 어느덧 3년 세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딸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 들려와 심장이 마르고 옥장이 무너집니다. 살방이 안 됐어요. 저의 잘 살려주세요. 진짜 살방이 안 됐어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검찰이 벼르고 벼르던 끝에 김학의 전 차관을 동부지검으로 소환합니다. 지금 이 시각 동부지검에 저희 중계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도착을 했을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에요. 수많은 취재진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님,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아마 10시를 전후해서 올 것 같은데 지금 과거사 진상위 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할 수 있었는데 참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지금 소환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 이제 혐의 입증이나 증거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윤중천 씨가 요즘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진술이 어느 정도 그 검찰이 따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람을 또다시 부른다는 것은 명백하게 무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 내연녀 권 씨하고 윤 씨 간의 관계와 무관하게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도에 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내용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 하나가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윤중천 씨를 통해서 부동산을 목동에 있는 그 개발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달라고 했다라는 정황이라던가 이거는 달라고만 해도 뇌물 수수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하고 또 윤중천 씨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확보가 되었고 그 이외에도 수시로 돈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중천 씨가 더더군다나 성폭행과 관련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김학의 전 차관이 돈을 줬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검찰은 어느 정도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검찰이 윤중천이나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이든 어떤 정황 증거든 뭔가 김학의 전 차관을 몰아붙일 만한 뭔가를 지금 검찰이 잡았다라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 윤중천을 고소한 고소녀와의 사건은 이 검찰 내 과거사 진상위에서 뭔가 결이 다른 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학의 사건의 반전이 되는 걸까? 윤중천에게 하트를 보낸 내연녀. 2012년 서로가 서로를 맞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죠. 윤중천의 부인이 내연녀 권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내연녀 권 씨가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내 재조사 과거사위가 이거 둘 다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하라. 무고 혐의로 수사를 하라라고 권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첫 번째 이유. 성폭행 고소 전 내연녀 권 씨가 또 다른 여성 최 씨와 공모했다라는 정황.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무엇을 공모했을까요? 권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고소 과정에서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피해자 2-3명 더 모아야 윤중천 구속이 가능하다. 또 다른 여성 최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 최 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내연녀 권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윤중천에게 하트 메시지를 보낸 것,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권 씨가 윤중천에게 하트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거사위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하트를 보낸다는 게 상식과 맞지 않는다. 윤중천과 권 씨는 내연 관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김弁박사님. 네. 만약에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이른바 별장 등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사실 이 윤중천과 이 고소녀의 성폭행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 무고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별장 성접대에서의 동영상 CD가 나오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내연녀라고 추정될 수 있는 저 권모 씨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 CD가 발견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처음에는 윤중천 씨 아내로부터 간통 혐의로 권 씨를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권 씨 같은 경우는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20억이라는 돈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2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것을 윤중천 씨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소고발전들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연녀 권 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최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당초에 밝혀졌던 주장이 나왔던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성접대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에는 몰아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특수 강간이다라고 주장을 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살아있었던 부분인데 이쯤 되면 이것을 특수 강간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밝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덧쳐질 수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무고에 대한 부분은 양쪽이 같이 무고로 서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무고다. 네. 간통 혐의로 고소한 윤중천의 부인과 관련돼서도 그것도 무고다. 그것도 윤중천 씨가 부인에게 시켜갖고서는 결국은 고소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잔혹한 성폭행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첫 번째 이유기도 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들 간의 이해관계와 돈과 무언가가 엇갈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김학의 전 차관이 같이 끌려온 것은 아닌가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보다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하고 좀 안타까웠던 게 김희정 장관님 성접대를 받았다면 그것 자체로도 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무리를 빚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성접대는 성접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네. 아쉬움이 드는데 특수강간이다, 성폭행이다 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사실은 처음에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뭔가 지금 들어서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네, 맞습니다. 지금 사건의 가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성 관련된 사건이 있었나. 사실은 국민들은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막 은밀한 장소에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렇게 부당한 성착취가 있었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법적인 처분도 받아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이미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되냐 아니냐의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가닥 하나가 더 생깁니다. 뭐냐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접대도 접대지만 실제로 금품이라든지 향응이 제공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새롭게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동 재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제 뒤를 봐주면 거기에서 집안채를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별장에 걸려있던 그림을 본인 사무실에 걸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가져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폭력이나 특수강간과 별도로 뇌물수수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별도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게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확인해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 장관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거죠. 윤중천이 진술을 했다는 건데 2007년 초에 김학의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윤 씨, 그 사업 잘 되면 아파트 한 채만 줘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이 승진한 2007년 도움을 준 지인에게 인사하라고 내가 수백만 원의 봉투를 건넸다라고 진술한 부분. 2008년 별장에 있던 그림을 김 전 차관이 마음에 든다며 가져갔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관련돼서 이 과거사위에서는 이거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현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김영주 의원님, 결국에 그러면 사실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렀던 그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거냐 아닌 거냐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제로 이제 그게 아마 그 공소시효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또 뇌물의 대가도 1억이 넘느냐 안 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시효나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각각의 무고는 무고지만 사실은 이것은 윤중천과 내연녀 간의 관계는 사실은 성폭력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김학의 차관이 성관계에 했을 때 특수 강간이라든지 두 사람 이상과의 어떤 강간을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수현 차장. 아까 그 윤중천과 그 이른바 권 씨 여성과의 어떤 문자 메시지에서 과거사위가 하트를 보냈다라는 것을 굉장히 뭐 극적인 단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트가 정말로 그렇게 의미가 큰 겁니까? 성폭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하트를 보낸 것이 뭐 성폭행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 성폭행은 그런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당시에 그 범죄가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한데요. 문제는 이제 이 하트라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그전 경찰 조사에도 이런 내용이 뭐 가만히 안 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경찰에서 이 성접대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할 때도 이 권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김학의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있는 여성들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이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도 없어지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소와 그다음에 비디오에 나오는 인물이 본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이 흔들리면서 결국 경찰이 그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무혐의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 김학의 전 차관이 도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 줬다는데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성들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지금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 두 가지 갈래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들 진짜 모르는 거 맞냐? 성과 관련된 질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윤중천에게 금품 받은 건 맞냐? 뇌물 관련된 부분. 어느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세 가지를 다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윤중천과의 관계, 윤중천 잘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 모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 뇌물이고 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세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들어가면 아마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다 세 개 다 전부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좀 숨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숨기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이제 철저히 해서 증거를 들이댐으로 인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아마 오늘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게 될 것 같고 길어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연 검찰과 김학의 전 차관의 벼르고 별렸던 한판 승부 누가 웃게 될지 이번 사건 감춰진 게 있다면 부실했던 게 있다면 그게 드러날지 아니면 여전히 베일 속에 묻힐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까지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공식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 변호사님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고속도로의 3차선 중 한가운데 2차선에 차를 세운 여배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 여배우가 그곳에서 차를 세웠을까가 의문입니다. 목격자 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도 경찰이 이 이유를 밝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됐는데도 경찰은 왜 그 이유를 못 밝히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의문의 고속도로 정차 사고, 블랙박스 공개에도 경찰 수사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목격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어요. 그런데 영상 속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요. 고속도로 2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섰다는 것. 그러니까 비상등을 켰다는 건 내가 여기에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비상등을 킨 게 포착됐고, 두 번째, 여배우 차량 바로 옆에 남편이 가드레일 화단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자의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도로 건너기 전에 이미 차량에서 내린 여배우의 모습이 포착돼 있다. 남편이 도로 건너기 전에 여배우가 차량에 내려 있었다는 것은 남편과 동시에 거의 내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배우가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라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이 블랙박스 영상상에 여배우가 허리를 굽힌 채로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드레일에 도착한 뒤 10초 뒤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희준 팀장님, 지금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도 지금 수사가 난항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블랙박스 영상의 그 파일 속의 동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사실 이곳이 지금 편도 6차선, 그러니까 양쪽이 6차선 도로고 편도 3차선 도로인데 이게 6일날 새벽 3시 50분인 격이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제한 속도는 100km인데 지금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보면은 국제공항협의회 그 세계공항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나라가 세계공항 5위에 지금 달하는 그 정도 많은 이용객인데 네. 연간 6,768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 물론 공항철도도 있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하루에 20-30만 명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내리고 하는 게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예. 24시간 계속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 시간 3시 50분 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왕래가 하는 곳인데 더군다나 고속도로에 100km 이상을 달리는 구간마다 이런 곳인데 가다가 남편이 아무리 용변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한쪽 갓길이나 3차로로 이동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아니 편도선 고속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시키고 비록 깜빡등을 켰지만 남편은 이제 시급하게 옆에 가드레일 쪽으로 달려가는데 거의 동시에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10년도 데뷔한 이 연기자가 조용급 연기자인데요. 이분이 내려서 차 뒤로 와가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허리를 수그리는 자세가 나와요. 근데 이 지금 경찰이 제공한 그 당시 이곳을 지나갔던 목격자가 제공한 영상에 보면 이런 게 녹화돼 있어요. 사람이 넘어간다 넘어가. 그리고 예. 운전자가 토하네. 고개 숙이고 토한다 토해. 이제 이런 지금 육성 녹취가 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측면인데 과연 지난 3월 초에 결혼한 이 새 신부나 마찬가지인 부인을 한가운데에 정차시키게 하고 본인은 나갔는데 또 부인은 동시에 내려서 결국은 차량 뒤쪽에 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일반적으로 보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그리고 이곳은 새벽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르는 스포티지 차량이 3차로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는 56세대 택시 운전사가 그걸 목격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틀면서 바로 또 벤츠 승용차 뒤에 있는 이 연기자 이분과 벤츠 승용차를 추돌을 하는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올란도 차량 70대 운전자가 뒤따라오면서 역시 2차 추돌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블랙박스를 아무리 봐도 도대체 왜 2차로에 세웠는지. 근데 남편은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이 보고 있다는 블랙박스는 저 사고 차량. 그렇죠. 여배우가 운전했던 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이 봤는데. 그렇죠. 근데 남편의 진술이 더욱 좀 황당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는 소변이 급해서 갔을 뿐이지 왜 내 부인이 2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웠는지 난 모르겠다. 아니, 잠깐만요. 블랙박스 얘기부터 좀 하면 그 블랙박스를 경찰이 봤으면 거기에 왜 차를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데 비상등, 깜빡이 등이 켜진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내리는 거예요. 아, 그 음성이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안 돼 있고. 근데 제공한 사람의 녹취에 보면 사람이 넘어간다 넘어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운전자가 내려서 고개 숙이고 토한다 토해 이제 이런 거 녹취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운전자는 사망을 했고 남편은 왜 부인이 가운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웠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진술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블랙박스가 여러 개라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좀 제가 정리하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묘사해드린 것은 목격자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량이 찍은 블랙박스고 사건의 핵심은 저 벤츠 차량 안에 있는 사망한 그 여배우의 그 차량의 블랙박스 안에 그 영상을 경찰이 봤는데 오디오, 소리가 녹음이 안 되어 있어서 그 한가운데 왜 세웠는지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남편의 진술은 내 부인이 왜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웠는지 모르겠다. 용변을 마치고 돌아와서 봤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구간이 그 몇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역무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진술에 대한 그 어떤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의 난항을 겪으면서 사고 이유에 대해서 점점 미궁 속으로 좀 빠져들어가는 느낌인데 남편의 진술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추가 진술이 나왔어요. 여배우의 남편. 볼일 보고 오니 아내가 사고당했다. 실제로 목격자의 블랙박스에 따르면 이 가드레일에 도착하고 나서 10초 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도로 한복판에 아내가 차를 세웠는지 아내도 왜 따라 내렸는지 모른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 백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도 이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 뭔가 좀 의아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남편은 술을 마셨다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술을 마셨는지는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망가진 게 아니라면 그 앞쪽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을 향하고 있으니까 찍히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네 동승자끼리 얘기하는 건 당연히 찍혀야 그 소리가 녹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녹음이 안 돼 있어요. 블랙박스가 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목격자로서 블랙박스를 제공한 분에 의하면 남편이 내리는데 다 건너가기도 전에 여성분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화단까지 건너가서 볼일을 보고 오는 도중에 아마 볼일을 보기 전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볼일을 계속 볼 것이 아니라 돌아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러 빨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볼일을 보고 돌아오니 부인이 죽어 있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 오디오가 녹음되지 않았다? 왜냐면 내부의 안에서 무슨 티격태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남편이 나가서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시간이 사실은 꽤 걸리죠. 최소 1분 이상은 걸리겠죠. 그 중간에 벌어진 사고를 본인은 몰랐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택시 운전사하고 올랜도 그 차량의 운전사는 이제 물론 좀 불쌍하게도 차를 충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밤중에
사실은 그렇게 한 길가에 저렇게 차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서 급제동하기까지 걸리는 인지 반응 시간이 0.7초에서 1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전사들이 0.7초에서 1초 사이에 그걸 보고서 급제동했다 하더라도 예. 실제 그 차에 대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 사건으로 뭐 의율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중간에 여성분이 스스로 세웠는지 아닌지, 남편이 세우게 했는지 아닌지, 도발했는지 아닌지,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특히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이유가 밝혀져야 이와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이유를 밝히는데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잃은 남편이 얼마나 황망해야 할지 그 심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모두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고 사연인데 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여배우가 결혼 2개월 만에 참변을 당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걸그룹 출신의 배우인 것으로 현재 밝혀졌고 또 2010년에 여성 4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하고 배우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해서 지난 3월에 이 결혼했다. 아직 그러니까 새 신부 새색시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그리 결혼했어요. 2달 됐네요. 2달 됐어요. 결혼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라 많은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남편도 안타깝고 아내도 안타깝고. 그 사실 2개월밖에 안 된 분인데 남편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새벽 시간에 공항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오는 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이제 많은 수사를 해봤지만은 그 굉장히 많은 차량이 그 심야 시간에 왕래를 하고 또 100km 이상 달리는 차량이 있다라는 부분을 누구나 인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비록 깜빡이 등을 켜고 비상등을 켰지만 주차하고 남편은 황급하게 이제 볼일을 본다고 가드레일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도대체 남편으로서는 내 부인이 운전을 했다. 물론 술을 본인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안전하게 갓길이나 도로변으로 이 유인을 해서 정차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 용변을 본다든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좀 미심쩍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간다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아쉬운 가족이 부분이죠. 사망을 하고 또 남편으로서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하지만 경찰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스토리하고 상관없이 팩트를 찾는 게 수사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여라도 1%라도 어떤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추가로 알려주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금빵 털이범으로 변신을 했는데 이 양반이 범행에 걸린 시간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평범한 회사원이 맞았느냐? 이 사건을 본 경찰들이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자,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인데 망치로 깨고 부수고 들어가서 자, 금빵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분주하게 털고 있습니다. 몇 초가 걸리는지 저희가 한번 실제로 범행 블랙박스의 시간을 재봤어요. 들어와서 금은빵을 담는 데까지 현재 39초를 지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저 주머니에 금반지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유유하게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정확히 59초. 블랙박스에 사라지는 시간까지 하면 1분이 딱 걸렸다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들어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서 봉투를 꺼내오는 거예요. 봉투가 안에 있다는 것까지도 본인이 알았다는 거죠. 예리합니다. 완전 번개맨이에요. 그 사건의 전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번개맨이라는 단어 상당히 오랜만에 듣네요. 번개맨. 네. 옛날에는 우리 또 번개맨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1분 만에 금은빵 턴 게임 중독 20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회사를 다니던 23살의 이모 씨가 인터넷 게임에 그만 빠져버렸어요. 작년 겨울 직장을 그만뒀어요. 대전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몇 달간 PC방을 전전 중에 당연히 생활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큰 돈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야, 금은빵을 털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죠? 금은빵을 털자고 결심?
지난달 12일 새벽 3시쯤 미리 준비한 둔기로 강화 유리를 깨고 금은방에 침입을 하고 진열장을 부수고 금목걸이 금반지 1분 만에 자루에 담아서 자루에 담기까지는 아까 정확히 저희가 세봤지만 37초 담아서 1분이 채 안 돼서 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주의 한 금은방서 금반지를 팝니다. 도주자금 85만 원을 마련한 후 춘천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취재했어요. 한 여관에서 사흘간 머물며 토치 램프로 목걸이를 녹였다는 게 더 대박이에요. 반전이에요. 자기가 직접 금을 제공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평범한 회사원이 맞냐? 금덩이 2개를 만듭니다. 자기가 금덩이를 만들어요. 2개의 무게는 300g, 80돈,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금덩이도 만듭니다. 경찰은 지난 23일에 PC방에서 이 씨를 검거했어요. 이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고 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도 작물 취득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이 금은방 업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작물인 걸 알고도 매입한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의 백희정 팀장님, 가장 큰 반전은요. 금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금덩어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직 경찰이 못 찾고 있다면서요. 예, 스토리텔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23세 됐는데 범죄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군도 필했습니다. 군필자. 예, 군필자입니다. 그런데 이 왜 대전에서 이런 범행을 했냐면 원래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제주도에서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이 게임에 상당히 좀 중독 성향을 보이는 게임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전에 대덕구에 자기 군대 동기가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좀 예. 너한테 갈게라고 해서 이제 원룸을 얻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당 저 금은방 우리 돌직구쇼의 그 수처가 기획력이 대단한데 정확하게 59초 만에 나오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방어업체가 3분 안에 출동하게 돼 있어요. 비상비를 올리면. 그래서 3분 안에 이 금은방에 작업을 마치고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연습을 하고 네, 설계했다는 그래서 거군요. 지금 저건 또 왜 정확하게 앞에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미 여기를 낮에 주간에 답사한 게 드러났어요. 그렇군요. 네, 사전 답사.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 유성경찰서 강력 2팀이 이 타이틀은 저는 이렇게 달아요. 담뱃불로 잡힌 도둑놈. 이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대전 유성구 관내 M대학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게. 그런데 담뱃불이 한 60m 지점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거를 며칠간에 걸쳐서 추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담뱃불은 누구였냐면 이 군대 동기가 피우는 담뱃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도둑한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대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강원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물건을 좀 갖다 다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은 전남 무안에 있는 PC방, 무인 PC방에 가서 체포를 하게 됐는데 예. 토치램프로 이 금을 녹인단 말이죠. 근데 일련 번호가 있는 것 같으면 추적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금은방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입을 할 때 신분증 제시를 받고 매입 대장에다 이걸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팔겠다고 하는데 녹인 금은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하천변에 버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또 저희가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건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네. 토치로 이 양반이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하천에 버렸다고는 하지만 하천에서 발견이 안 됐다. 과연 이 진술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왜 그걸 버리겠습니까? 금은방에서 그거를 안 산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죠. 어떻게 게다가 저 사람은 1분 만에 그렇게 막 움직이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처리한 사람인데 CCTV가 있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색깔이 있는 주황색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상식적으로 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치면 예. 저렇게 색깔이 드러나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겠습니까? 피하겠죠. 엄청나게 확인이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저분이 하천에다 버렸다는 것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물이 혼탁해서 안 나온다고 하지만 하천이 얼마나 깊다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디 딴 데다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은닉했을 가능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금은방 주인들의
그런 과실 여부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그 형법 364조에 보면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이게 장부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1년 이하의 금고 정도이지만 이게 고의로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7년 이하예요. 그래서 상당히 센데 특히 저렇게 금은방 주인처럼 저걸 전문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경찰의 지금 촉감이 저는 맞다. 경찰 촉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금덩이를 은닉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렇죠. 금은방 주인들도 알고서 샀을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히 알았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냥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사자. 이랬을 가능성이 좀 크죠. 저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사시에 합격을 하시고 변호사를 하시는 것보다 그때 경찰을 지원해서 경력 수사과장 같은 거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촉이 엄청나요. 네, 이건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저 절도범들은 3분 이내에 성공하는 거 스키즈번트에 성공했다 이렇게. 그렇죠. 스키즈번트에 스키즈번트에 성공했다. 전문 용어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풀 4인방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 두 번째는 손혜원 의원, 세 번째는 영국 왕리실에서 드디어 베이비, 로열 베이비가 나왔어요. 공개가 됐어요. 네 번째는 오랜만에 보네요. 반달곰과 따옥입니다. 따옥이.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버닝썬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00일 만에 그리고 무려 17번의 조사 끝에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일본인 회장 일행에 대해서 성접대 및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 씨와 성매매 여성들이 혐의를 시인한 것과 달리 승리는 호텔비 3천만 원만 결제했을 뿐 성매매를 몰랐다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승리가 2박 3일 동안 모든 일정을 동행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호텔에 승리가 투숙까지 했던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 이에 경찰은 승리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승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버닝썬의 회사 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데 승리의 횡령액이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을 적용한 상황,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가수 최종훈도 구속기로에 놀렸습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최 씨 등 대화방 멤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최종훈의 혐의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 아까 하트 문자가 어떤 사건의 반전이 결정적이었다면 이번 승리건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그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접대가 이루어졌던 호텔에 투숙을 했다라는 게 지금 새롭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인 유인석 씨와 그 성매매 여성들이 혐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호텔 투숙비만 냈을 뿐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가 이루어지는지는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승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새롭게 승리 씨가 일본인 투자자가 투숙한 호텔에 같이 투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일본인 투자자와 계속 함께 모든 일정을 하면서 어떻게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모를 수 있겠느냐라는 근거로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승리 씨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승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영장 청구하는 내용 안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승리 본인도 여성들과 성매매 사실을 했다라고 경찰이 좀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승리가 성접대를 알선했다라는 혐의인데 조금 전에 경찰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한 거,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취재 기자가 저에게 전원해온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승리 본인도 여성 등과 관계를 했다, 성매매를 했다라는 사실이 현재 추가됐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전혀 이야기가 분명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호텔 성매매 여성들과 관련해서 숙박하게 하면서 호텔비를 3천만 원을 납부해 준 것밖에 본인은 없다고 얘기하다가
그날 호텔에서 당신도 자고 그러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나도 성매매 여성과 같이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매매 플러스 성매매 알선을 전부 다 인정을 한 셈이 되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거를 뭐 전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속되진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그렇게까지 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도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청구하지는 않고 횡령 혐의 5억 6천만 원 정도 횡령했다고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횡령 혐의를 사실은 좀 더 크게 부각시켜서 이번에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적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는 좀 부인하고 나는 빠져나가고 대신에 나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그냥 인정해버리자. 이렇게 아마 그 변호사하고 얘기가 된 것 같고 변호사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7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 반박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 안에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본인은 뭐 성매매 관련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진실 말고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그렇다면은 저는 김희정 장관님 네. 박유천의 희대의 거짓말 사기극에 많은 팬들과 국민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 승리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고 승리도 빅뱅 팬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경찰 수사대로라면 이번에 드러난 건 아니에요. 네. 성매매 성접대에 관여도 안 했다더니 본인도 성매매를 했다라고 경찰은 지금 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연예인들만.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고 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언급이 된 부분은 뭐냐면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몽키뮤지엄이라 뭐 이런 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횡령이 5억이 넘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승리가 팔라완에서 사실 성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예상되는 어떤 생일 파티를 한 부분을 지금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우리가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인들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소위 물뽕. 예. 뭐 냄새도 없고 아무 자극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마약의 종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형량이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하게 뭔가가 있었는데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냐 하는 게 사실은 뇌물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주요 대목들이 빠져 있다라는. 다 빠졌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규명해 나갈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에 승리 본인도 성매매했다라는 혐의가 추가됐다는 뉴스 속보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계속되던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논란에 니들 아버지는 뭐 하셨지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던 손혜원 의원. 과연 손 의원의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어제 한 매체가 1986년 당시 작성된 공적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치안본부 제조의 결과 확인된 사항으로 보훈처 공적심사위가 작성한 독립유공자 조서인데요. 대외주의로 표시된 조서에는 손 의원의 부친이 공작선을 타고 월북을 해서 밀명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 3월 해당 문건에 대해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손 의원 측도 이 조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 적도 없는 문서라는 입장. 니들 아버지는 뭐 하셨지라고 당당하게 물었던 손 의원을 향해서 네티즌들은 이제는 되려 물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냐라고 말입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지금 그 1986년 공적 조서 내용 의미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서 일단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 경기도의 설악면에 6.25 당시입니다. 세포책으로 활동했던 내용이 있는 거고요. 조금 충격적인 건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여동생과 사촌 2명은 각각 여맹과 자유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맹은 아마 민주여성동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여성 여맹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부인인 김성애가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서 손혜원 의원 측은 부인하고 이 사실에 대한 진실성을 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 확인하기가 아주 간단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여동생과 사촌 2명이 월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는 상반되는 증언이 많은데 군사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공적 조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를 지정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증언들이 있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느냐 국가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 보류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유공자를 결국은 지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손혜원 의원 측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악플 주인공도 연이어 만나보시죠. 드디어 공개된 영국 서열 7위 로열 베이비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지난 6일 태어난 첫 아들을 대중 앞에 선보인 것. 앞서 마클은 출산 직후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왕실 40년 관례를 깨고 언론에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마클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2명의 남자를 갖게 돼 행복하다라는 출산 소감을 남기며 3.26kg의 건강한 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이름은 뭘까? 예상 이름 상위 후보였던 알렉산더 혹은 제임스, 있어 보이는 이름 대신에 바로 아치 해리슨 마운트 배튼 윈저. 아치라는 이름을 택했어요. 현대 영국 왕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이름이지만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20개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아기의 큰 아버지이자 또 3남매의 아버지인 윌리엄 왕세손은 해리 왕자에게 수면 부족 협회에 가입한 것을 축하한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로열 베이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귀엽네요, 아치. 우리 김진 앵커도 수면 부족 협회에 가입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악플. 곰 3마리가 DMZ에 있다. 보통 지리산에서 서식하는 반달곰이 DMZ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여운 아기 반달곰의 모습이 포착된 것. 몸무게는 30kg 안팎, 생후 8, 9개월 쯤 된 새끼 곰이라 부모까지 한 가족이 현재 DMZ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야생 반달곰 본 거 상당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잘했어요. 그런가 하면 멸종위기 따오기도 다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년을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던 따오기가 2008년과 2013년 중국에서 기증받은 따오기 복원 작업을 우리가 해왔는데 창녕 우푸늪에 야생 방사 훈련을 하고 있는 따오기의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40마리가 방사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5살 소년입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소년 아마드 사에드 라만.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며 밝은 표정으로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5살 천진난만한 소년의 모습.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생후 8개월 때 아프간 내전 지뢰로 다리를 잃어서 발육 상태에 맞춰서 의족을 교체해 왔는데 최근 몸에 맞는 4번째 의족을 새로 갖게 돼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흥겹게 아이가 덩실덩실 춤을 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어린이 900명을 포함해서 3,80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진다. 언제쯤이면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까? 아기가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란다라면서 뭉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도 저렇게 기뻐하는 5살 아이의 미소가 오늘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